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했던 이 캠페인이 2004년에 출발이 되는데 에어조단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이키의 역사를 바꾼 어마어마한 콜라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데릭 로즈와 한 13년간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불행히도 경기에 나가자마자 부상을 입습니다. 이때 여기서 아디다스가 가진 철학의 힘이 나오는데요. 런 DMC 혹시 아시나요? 그냥 아디다스 광고던데요? 스포츠 전문 브랜드가 결국은 내가 트렌드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리브랜딩을 할 때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스터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 부각을 드러냈다면 이에 반해서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Runners, yeah, we are different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인들 뛰기는 해야겠는데 왠지 뛰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 우리 개인들 모두가 다 운동하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이키가 솔로 투원, 의지, 승리, 뭐 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여기 평범한 개인들이 뛰기 직전에 이런 갈등들을 굉장히 경쾌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보시면 뭐 나 오늘 바빠, 우리 내일 가자. 나 너 싫어. 이렇게 아디다스 이제 운동화를 앞에 놓고 뭐 혼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니야, 나 정말 너 좋아해. 그러면서 준비할게. 우리는 러너야. 우린 달라. 그리고 신발에 대고 소리 질러요. 이제 됐니?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둘 다 같은 80년대 광고 아니에요. 영상인가요? 조금 시기가 달라요. 요거는 1998년도에 Just Do It이 한참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 아디다스에서 약간 그에 대항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캠페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60년 역사를 다 훑을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그들의 DNA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캠페인들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했던 이 캠페인이 2004년에 이제 출발이 되는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예요. 복싱 선수. 네, 맞아요. 네. 복싱 선수 알리가 한 말을 아디다스가 영리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 계기는 유로 2004에서 아무도 예상 못하게 그리스가 우승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 팀을 우승을 축하하는 전면 광고를 아디다스가 게재했는데 거기에 처음 이제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하는 Impossible is Nothing이 아디다스 굉장히 오래 들어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그래도 2004년이면 그렇긴 한데 계속 이 슬로건이었을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 어울려서. 포레버 스포츠였을 거예요. 아디다스 초기. Just Do It보다 더 먼저 만들었지. 그래서 Impossible is Nothing이 2004년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이 아디다스에서 알리의 복싱하는 영상에 알리의 딸이 복싱 선수예요. 그래서 알리와 알리의 딸이 함께 복싱하는 장면을 다큐 느낌으로 보여주거든요.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의견이다. 의견이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했다. 여자는 권투를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나는 링 위에 섰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알리의 외침이 들려온다. 싸워라, 내 딸아, 넌 할 수 있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 이에 맞서서 나이키는 2012년에 Find Your Greatness, 네 안의 위대함을 발견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엘리트 스포츠의 선수들이 나이키를 신고 승리한 영상들의 느낌들이 계속 나왔다면 이때는 위대함에 대해 우리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우리는 그저 관객일 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아닌 그것을 객석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대함은 숨쉬는 것만큼 평범한 것이고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너의 위대함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캠페인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벌립니다.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캠페인의 결에서 또 제가 독특하게 보는 부분이 DNA상 두 브랜드가 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디다스는 여성이 편견에 맞서서 뭔가 당당하게 도전하는 영상들을 보여준다면 인권에서도 인종에 대한 문제 또는 장애인이나 다양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밌는 포인트예요. 지금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캠페인, 그러니까 광고 영상이죠. 캠페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캠페인에 따라서 매출이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네, 실제로 이 캠페인에 따라서 성장세나 매출 흐름에 이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이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보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아디다스가 강세를 띠는 부분이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4배 이상 아마
나이키. 나이키가 이제 계속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 시장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서로 우위인 브랜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그래프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인데 브랜드 상품 전체가 아니라 애슬레틱 푸드웨어라고, 그러니까 스니커즈 시장에만 한정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그래프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이키가 갑자기 전환을 하는 계기들을 보실 수 있는데, 가령 나이키 에어조단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이키의 역사를 바꾼 너무나 어마어마한 콜라보였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찾아봤는데 나이키 에어조단을 얻으려고 강도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아, 할 그래요? 정도로 이 현상이 엄청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 또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또 기막힌 역사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농구화의 혁신은 아디다스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죽 농구화를 먼저 출시를 했고, 아디다스 슈퍼스타. 조던이 굉장히 이 아디다스 슈퍼스타의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NBA에 진출하면서 아디다스가 후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당시 아디다스는 NBA는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거예요. 축구에 집중하고 있었고. 근데 일단 농구화로 평정을 했고 축구화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네. 초반부터 축구화, 그러니까 유럽이 네.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에 강점이 있었고, 농구화에 아디다스가 혁신을 했었는데 NBA에 그렇게 마음이 없었나 그러니까 봐요. 본업은 축구였군요. 그 당시에는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 농구화 시장을 NBA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키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조던과 5년간 계약을 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에어조던 1이 출시가 되고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까지 되었는데, 그 슬램덩크 혹시 만화 보셨나요, 배 기자님? 강백호가 에어조던 6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농구를 하지 않고 NBA를 잘 몰라도 이 에어조던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던을 좋아하는 퍼들이나 사람들이 또 스트리트 컬처에서 그리고 찬양하는 음악들이 뭐 만들어주고 하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나이키가 거두죠. 그때 조던이 가장 잘 나갔던 선수라서 나이키가 콕 찍어서 후원을 한 건가요? 여기서 이제 브랜드의 실력이 또 나타나는데요. 조던은 신인이었어요. 나이키가 기가 막히게 이 신인 선수들을 잘 발굴을 해서 우승할 선수들을 픽을 하고 그를 후원하고 케어해서 그가 정말 우승을 시키고 진짜 1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US 테니스 오픈 챔피언에서 이 나이키가 후원했던 카를로스 알카라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승을 했어요. 그도 신인, 19세 신인이요? 그를 후원을 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브랜드 홍보 효과를 이번에요? 누립니다. 네. 좀 소름이다.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일반 브랜드에서도 브랜드의 모델을 선정을 할 때 이미 뜬 모델을 선정하는 거는 비용이 광고비의 문제도 있지만 브랜드의 신선도 측면에서도 신선도 네.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인을 잘 발굴을 해서 그 신인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브랜드가 같이 성장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 나이키가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농구화 시장을 놓치면서 데릭 로즈라고 하는 새로운 신인을 찾아내고 발굴을 마이클 합니다. 조던 이후의 새로운 네. 스타. 그래서 그 데릭 로즈와 한 13년간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불행히도 경기에 나가자마자 부상을 입습니다. 그 십자인대 파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계속 온갖 뉴스에서는 선수가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절대 연결되면 안 되는 이미지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가 고민을 하죠. 이때 여기서 이제 이 아디다스가 가진 철학의 힘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주목을 한 것은 데릭 로즈의 재기를 기다리는 팬들의 염원, 여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릭 로즈가 재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재활하면서 계속 풀려나는 것들을 TV 커머셜로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SNS,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잘 하는데요. 팬들과 교감을 하면서 그를 계속 응원하고, 그래서 해시태그에 The Returns라고 해가지고요. 팬들이 돌아오라는 거군요. 팬들이 그를 응원하기도 하고, 또 그가 훈련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The Returns라고 해시태그를 달면서 자기 이야기를 여기에 개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팬들이 내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감정이입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극단에 있는 너무 감동이네요.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성공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죠. 아디다스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개인 삶과 이 상황을 브랜드
브랜드의 철학과 연결해서 스토리로 연결시킨 너무나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또 대표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브랜드의 느낌은 나이키는 선수들의 퍼포먼스, 스포츠 정신, 막내 안에 스포츠맨십을 깨우고 약간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아디다스는 스포츠 외에도 뭐 대중문화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음악까지 조금 폭넓은 관심사를 보여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잘 감지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이제 런 DMC 혹시 아시나요? 80년대 래퍼입니까? 거의 래퍼들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요. 지금의 팝이라는 걸 만드신 분들이라고. 저는 음악을 듣고 너무 재밌고 신이 나가지고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데 그들이 아디다스의 매니아였어요. 특히 슈퍼스타. 그래서 아디다스 슈퍼스타와 아디다스 오리지널 아이템들을 입고 이분들이 마이 아디다스라고 하는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콘서트에서 마이 아디다스를 부르면 이 아디다스 팬들이 아디다스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들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하는 막 이런 장관이 벌어진 거죠. 대표님,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찾아봤거든요. 이거 그냥 아디다스 광고던데요?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게 아디다스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일반 팬들이 만든 거예요. 팬들이 만들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런 DMC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팬이 만든 거예요. 아, 그 뮤직비디오를?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런 DMC가 슈퍼스타를 끈 없이 그냥 신고 다녀요. 저항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또 유행이 된 거죠. 사람들이 전부 이제 끈을 안 먹고 신었죠. 런 DMC가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아디다스 마케팅 팀에서 그냥 둘 수가 없죠. 런 DMC랑 계약을 합니다. 마이 아디다스란 노래는 아디다스랑 계약도 하기 전에 그냥 본인들이 그들이 만든 거예요. 팬심에 의해서. 네. 그런 문화적인 DNA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래퍼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고 또 래퍼들이 애정하는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스텔라 맥카튼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또 한 번 아디다스가 또 굉장히 이제 스타일리시한 네. 디자인, 네. 세련되고 이런 또 여성미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보면은 쇼미더머니나 네. 이 프로그램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죠. 아디다스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DNA를 계속 가지고 온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브랜드의 관심사 차이가 최근 NFT를 발행하는 전략의 차이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키는 일단 운동화에 딱 집중을 했고, 근데 아디다스는 제일 먼저 내놓은 게 제 기억으로는 의류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트레이닝복을 알고 있고, 또 나이키는 아예 그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었는데, 아디다스는 NFT 씬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했잖아요. 맞아요. 좀 더 대중문화에 녹아들려는 노력은 아디다스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이키처럼 그냥 인수해버리는 그런 사실 제일 파워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아디다스 전략이 매우 음. 영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거잖아요. BAYC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그들이 아디다스의 또 일원이 돼서 계속 커뮤니티가 맞아요. 확장돼가는 네. 저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문화와 서브컬처와의 콜라보를 효과적으로 다 잘 해내서 넥스트를 궁금하게 만든 그런 사례였다고 좀 보여져요. 계속 스트릿 패션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길거리 사람들이 입고 다닌다는 것 같은데 또 요즘 사람들이 쓰기로는 굉장히 약간 힙스터스러운 옷, 막 최신 유행하는 옷을 또 스트릿 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릿 패션의 그냥 개념을 네. 얘기를 드리면 그 서브컬처 비주류 문화를 상징을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스트릿 패션이 완전 주류 문화, 주류 패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클래식 브랜드들이 어떻게든 스트리트 네. 패션 브랜드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맞아요. 브랜드의 유니스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주류와 비주류가 역전됐어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원래 스트릿 컬처는 그 서브컬처, 그러니까 스포츠로 보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문화, 그리고 서핑하는 문화, BMX 자전거 타는 문화, 또는 바이크. 그 축구나 야구는 완전 엘리트 이제 컬처. 주류 이제 스포츠라면 스포츠라면 스케이트보드, 서핑 네. 이런 거는 고유한 문화가 네. 중요한 영역이에요. 음악으로 했었을 때는 힙합 그리고 디제잉 문화, 그리고 이제 미술로 하면 그래비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브컬처의 문화로서 우리가 그게 상징적으로 다 연결이 떠올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흐르고 있는 정신적 맥락이 네. 이제 무엇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 정신,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개인주의나 이 스포츠들이 보면 다 혼자 하는 스포츠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스케이트보드, 서핑, 네. 또 자전거 타기. 그렇죠. 팀 스포츠가 아니네요. 네, 개인 스포츠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문화적인 맥락이 개인,
독립,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릿 패션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화적인 맥락을 아울러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문화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입는 즐기는 문화가 스트리트 패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즘 보면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전부 운동화를 출시를 하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주류와 비주류가 역전돼서 네. 주류들이 비주류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신선해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브랜드에 유니스를 주는 전략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젊은 소비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슈프림 같은 브랜드를 사실 우리가 서브컬처 브랜드로 떠올리긴 하지만 거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연상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서로 이 문화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들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류 스포츠, 농구화나 축구화나 이런 걸 만드는 브랜드였던 거잖아요, 시작은. 네. 그런 스포츠 전문 브랜드가 결국은 스트릿 패션이라는 메가 트렌드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네요.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이렇게까지 큰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공통된 파워랄까요? 이 둘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네, 명백하게 철학이에요. 탄탄한 뿌리를 가진 철학을 세웠는데 이게 내 산업군의 철학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일상 우리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크고 넓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이 철학을 세우면서 그 시대의 시대상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읽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슬로우 컬처와 패스트 컬처를 얘기 드렸는데 이 슬로우 컬처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슬로우 컬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를 하고 그것이 아까 서브컬처 같은 네. 이런 패스트 컬처와 만났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슬로우 컬처와 패스트 컬처가 만나서 내는 이 응집 효과를 제대로 폭발시킨 브랜드가 나이키와 아디다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두 브랜드를 보면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그러니까 철학을 세우는 데에 멈춘 게 아니라 이것이 시대 변화와 함께 시대 정신을 읽고 계속 변화했잖아요. 지금 제가 캠페인 몇 네,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 시대의 맥락을 읽고 그 흐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살짝살짝 캠페인의 슬로건들이나 메시지들이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한 브랜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이키와 아디다스다. 자기 결을 유지하면서 시대 감각을 감지하고 꽃을 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런 듭니다. 브랜드 철학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면 정말 100년 뒤에도 신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브랜딩을 할 때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스터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브랜드를 비교해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잘 모르는 브랜드 속 마케팅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